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한쌤입니다. 저와 함께 오늘 여러분들이 보실 부분은요. 제가 한 달 전부터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내용이 있습니다. 2300 지수 깨질 때 그때 저가 남들 손절할 때 매집해라. 그리고 이제 오늘 큰 강의 주제는 하반기에 짧지만 강력한 썸머랠리가 온다. 그 썸머랠리에 여러분들이 모든 종목을 다 컨트롤하고 모든 분야를 주목하시는 것이 아니라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하반기에 지수는 짧지만 압축된 수익률이 나오는 업종들이 있어요. 그 분야를 저는 크게 세 파트라고 보고 있는데, 그래서 수익률의 세 바퀴라는 주제로 오늘 함께 디테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수익률의 세 바퀴, 즉 썸머랠리에 올라탈 짧지만 강력한 부분, 즉 선택과 집중을 어디 해야 되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바퀴는요, 바로 방위산업체입니다. 방위산업 관련주 이미 일정 부분 수익률이 3분의 1 이상에서 많게는 절반 정도는 이미 목표 수익률에 저는 도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앞으로 10,000원짜리 방위산업체가 20,000원까지 이 장에서 이번 연도 하반기에 움직일 목표 수익률이 시장의 트렌드가 형성되어 있다면 15,000원에서 14,000원까지는 왔다는 얘기죠. 남아있는 수익률은 이제 절반 정도. 그 다음에 두 번째 바퀴는 바로 신재생 에너지 파트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파트는 이제 겨우 10에서 20% 정도 올라갔고 남아있는 부분이 약 80% 정도의 수익률 남아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앞으로 하반기에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특수한 분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방위산업체도 그렇고 신재생 에너지도 그렇고 사실 결은 업종은 다른 것 같지만 사실 결이 같아요. 우크라이나 사태로 촉발된 분야라고 볼 수 있겠죠. 세 번째 파트는 시장의 거시경제지표상으로 봤을 때 한국의 특수한 상황, 바이오 파트입니다. K바이오. 가격 매력이 형성되어 있는 부분이죠. 이미 약간 올라오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셀트리온 그룹주로부터 출발한다라고 언급을 드렸었고, 두 달 전에 제 방송을 계속 보신 분들은 충분히 이해하고 계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출 주도주인데 여기에 이제 차화정이 있긴 하지만 자율주행 중심과 그렇게 흐름을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환율 수혜주라고도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강의에서는 크게 왜 하반기에 어떤 사람들이 돈을 벌까요? 주식 투자를 해서 저는 돈 버는 사람들은 이미 정해져 있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야, 주식 손실 나는데 그 지금 봐서 뭐해? 올라갈 때는 1,000만 명이면 1,000만 명이 쌍심지를 키고 봅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주식은 대중의 길이 아니에요. 그리고 악재라는 예상되는 악재들은 다 현실화됐습니다, 벌써. 근데 주식은 어제 미국장도 어떻습니까? 애플도 올라오고 있죠. 아마존도 10% 올라오고 있죠. 테슬라도 올라오죠. 혹시 여러분들 머릿속에 지금 대한민국에서 미국에 상장된 주식인데 가장 많이 폭락한 주식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쿠팡입니다. 지금 얼마, 10달러까지 떨어졌었죠? 지금 얼마요? 17달러. 전기차 어제 아마존 주가, 아마존이 사실 실적은 마이너스 났어요. 그렇죠? 네. 3억 달러가 마이너스 났고 그 2억 달러가 어디서 마이너스가 났느냐? 리비안이라는 전기 트럭 만드는 회사에 투자한 지분이 손실을 입어서 그렇습니다. 1, 4분기에 7억 달러, 7억 빌리언이니까 70억 달러, 한국 돈으로 거의 10조 원 가까이 됩니다. 손실이 입었고 이번 2, 4분기에 20억 달러니까 한 2조 6천억 정도 손실을 입은 걸로 지분평가 손실이 났어요. 사실은 클라우드라든가 매출액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한 회사 때문에. 따라서 아마존 같은 경우 어제 10% 급등 나왔죠. 실적이 안 좋은데 아마존 주가는 10% 올랐어요. 왜 그럴까요? 주가에 상당 부분 반영됐고 리비안이 마찬가지로 20달러였는데 쿠팡 10달러였을 때 두 달 전에 지금 37달러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럼 3, 4분기에 이제 이거 반영한다는 거거든요. 7, 8, 9잖아요. 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면 어제 아마존이라든가 시총 상위 종목들, 최근 애플이라든가
테슬라라든가 미국 장에서 움직이는 걸 보면 이 장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악재가 현실화됐을 때 사실 주가는 그때부터 그 전부터 움직이기 시작하는 건 이미 선반영됐잖아요. 그래서 국내 증시에서도 정말 짧지만 먹을 만한 종목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그 부분이 정상적인 종목이 아니에요. 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처럼 2분기 연속 흑자나 사상 최대 나오는 하이닉스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들이 안 나오죠.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공매도 세력들이라든가 그들이 주식을 이미 다 정리한 상태이기 때문에 한참 전에 그래서 그렇다고 보여지는데 지금은 그러니까 수익이 나는 것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정상적인 분야에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극히 지극히 선택된 어떤 연속적이고 지속적으로 돈줄기가 흐르는 곳. 근데 그것은 지금 전 세계에서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냐면 우크라이나에 맞춰져 있어요. 본질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인플레이션에. 그래서 지금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위 산업체가 왜 올라가고 있느냐. 바로 유럽의 트라우마와 딜레마 때문에 그렇습니다. 트라우마라는 것은 뭐냐면 즉 무슨 얘기냐면 왜 현대로템이 50% 올라갔냐는 거죠. 네. 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급등 나오고 하나 솔루션이 상승 나오냐는 거죠. 왜 그런 주식들을 지금 갖고 계신 여러분들은 남들 지금 주식이 폭락 나오는 시점에서 어떻게 수익이 나오느냐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주식들의 수익률이 좀 더 올라가느냐? 올라간다고 봐야 됩니다. 약간의 조정은 있겠지만 올라가다가 이미 이제 1단계 레벨업은 됐고 약간 조정기에 진입하고 있는 단계인데 그러면 이런 주식들이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느냐? 연속성이 있느냐? 하반기에 연속성이 있는 첫 번째 부류예요. 왜 그러냐면 바로 유럽의 트라우마와 딜레마 때문에 그런데 탱크 같은 경우는 이제 K2 전차 같은 경우 우리나라가 폴란드에 수출한다고 그러는데 한국은 한 대당 100억입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한 대당 레오파트 같은 경우 200억이에요. 여기다 이제 AS 및 관리까지 해줘야 되니까 한 50억 정도 더 더하거든요. 여기는 100억 더 돼야 되고. 근데 폴란드 입장에서는 러시아 탱크가 밀고 들어오니까 독일차 전차를 쓸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폴란드 사람들이 독일 2차 대전 때 독일 사람들한테 학살당하고 유린당한 거에 정서감이 더 크겠습니까? 아니면 대한민국에 있는 분들이 일본 위안부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정서적인 반일 감정이 더 크겠습니까? 폴란드가 훨씬 큽니다. 우리나라도 일본한테 유린당했지만 폴란드도 독일한테 완전히 유린당했거든요. 자, 그래서 폴란드 사람들 자존심을 건드릴 때는 독일 이야기하면은 아주 한일 축구전처럼 달라붙어서 해줘요. 자, 그런데 이 2차 대전의 트라우마 원흉이 독일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러시아지만 그래서 탱크가 필요하지만 그래서 독일 거 전차를 갖다 쓸 수가 없어요.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노르웨이도 마찬가지고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딜레마가 있습니다. 유럽의 딜레마는 바로 나토죠. 군사동맹체이긴 한데 유럽의 뒤통수를 지금 때린 게 누굽니까? 그렇죠. 나토의 중심인 미국이 때렸죠. 그래서 1유로가 1달러가 돼버렸어요, 지금. 1.02달러. 수수료 2% 빼면 사실 1달러가 1유로예요. 유로 가치가 20% 급락 나왔죠. 1.2에서 1.2, 1.3에서. 그러니까 돈이 유로와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미국산이라든가 이런 제품을 쓸 수가 없어요. 가성비가 좋은 한국 걸 쓸 수밖에 없습니다. 방위 산업체는 그래서 지금 한국 같은 경우 굉장히 특수한 상황인데 이게 길이 열렸어요. 일회성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고려해 본다면 왜 한국 항공우주가 하반기에 더 수익이 남아있는지,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왜 이런 종목들을 매매해도 되는지. 일단 1차 상승은 나왔습니다. 조정권에 진입할 걸로 보여지는데 장중에 올라갈 때 이제 사면 제가 봤을 때 물릴 가능성이 있겠죠. 일정 부분 조정이 나왔을 때 2차 상승 랠리를 보셔야 되고 우리나라 정밀기계 산업 분야 전체로 확산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가장 중요한 파트라고 보여지는데요. 신재생에너지입니다. 즉 제가 중간에 거두절미 다 하고 하반기에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얘기한다면 그래서 박한쌤 너는 뭐 먹고 살래? 부동산 하실 거예요? 비트코인 하시겠습니까? 네.
아니면 은행 예금으로 할까요? 그냥 채권으로? 부동산도 그렇고 비트코인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러분 고민하고 똑같아요. 제가 여기서 지금 강의는 하고 있지만 나는 하반기에 뭐를 해서 이번 연도를 수익률을 내가 생각한 계좌 수익률 1억 원짜리라면 1억 3천, 10억짜리라면 13억. 저는 이번 연도 목표 수익률이 30%입니다. 보너스로 만약에 9월까지 이게 달성이 되면 5%에서 10%를 10, 11, 12 3개월간 5%에서 10% 정도를 높여서 이번 연도 최대 35%에서 40%가 저의 목표예요. 자, 그런데 이 대부분의 수익률이 어디서 나오느냐? 남들이 가장 어렵다고 말하는 5월, 6월, 7월, 지금 8월, 7월 달까지 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수가 가장 저가를 갱신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먼저 오르는 종목들은 지금 시장은 정상적인 기존의 흐름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중심으로 인플레이션이든 뭐든 전 세계에 거의 맞물려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전쟁으로 보지 말고 그걸 경제적인 흐름으로 하나 이해하신다면 신재생이 보여요. 왜 그러느냐? 우크라이나 사태에 있는 그 뒷면을 보시면은 누가 가장 이득을 보고 있을까요? 우크라이나 사태 덕분에. 그렇죠. 러시아죠. 그 다음에 사우디, 석유 오펙 가입 국가들. 그 다음에 가장 큰 수익을 보는 집단은 또 미국입니다. 한편으로는.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은 11월 8일 날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간 선거가 잘 돼야 그 다음도 있는 거잖아요. 정치인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관점에서 본다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바이든 대통령은 어떤 모습이냐? 완전히 경제에 실패한 대통령입니다. 돈은 돈대로 다 쏟아부었는데 그 지지율이 폭락 나오죠. 그래서 돈을 막 찍어냈잖아요. 양적 완화를 한다고. 그렇죠. 경기 살린다고. 자, 그런데 인플레이션에 미국은 그래서 최대 피해가 예상됐던 나라예요. 왜? 달러 돈을 찍어냈지 우리가 원화 돈을 찍어낸 거 아니잖아요. 독일이 마르크화나 유로화를 막 찍어낸 거 아니지 않습니까? 미국이 달러 돈을 막 찍어냈죠. 8조 7천억 달러. 한국 돈으로 1경. 우리나라 시가총액이 지금 1,800조, 2,900조 사이예요. 자, 그런데 그것에 5배가 넘는 돈을 찍어냈습니다. 베트남 전쟁 이후 가장 많은 돈을 찍어냈어요. 사실은 2차 대전 이후라고 그러는데 역사상 이렇게 많은 돈을 찍어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CPI 지수도 지금 계속 올라가잖아요. 자, 근데 전쟁 발발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만이 입어야 되는 인플레이션의 피해, 다른 나라들은 좀 덜 입는 거가 최대 피해국이 지금 독일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한국이라든가 수출 주도주 국가들이 다 피해를 입고 있어요. 즉 점수로 따지면 다 하향 평준화 시켜버리는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괜찮죠. 네. 왜? 나 혼자 피해 입고 다른 나라들은 올라갔을 때 패권주의 국가의 어떤 모습이 사라지게 힘을 잃어가게 되는데 일단은 다 하향 평준화 시켰고 결정적으로 독일 중심의 유럽이 1유로가 1.2달러였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1달러가 되어버렸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인플레이션 구매력이 유럽 같은 게 20%가 하락한 거죠. 자, 그래서 그걸 전쟁으로 보면 안 되고 경제적 관점에서 보고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상원 노벰버 8일이니까 11월 8일 날 중간 선거가 있다는 거예요. 자, 상원 의원이 100석입니다. 미국에. 그런데 34석을 이번에 보궐선거를 중간 선거를 치릅니다. 지금 50대 50이죠. 자, 여기에 그런데 대한민국의 LG 엔솔하고 SK 이노베이션이 맞물려 있어요. 왜 그러느냐? 애리조나주. 원래 48대 52였었죠. 공화당이 좀 많았습니다. 근데 애리조나주 2석이 이번에 이쪽 민주당으로 날아가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반쪽짜리 대통령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50대 50을 이루고 있는데 중간 선거를 하면 지금 54대 46까지 예상됩니다.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 이거 떠안고 그대로 하면은 완전히 참패예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쉽게 철군한다든가 그렇게 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계속적인 이런 어떤 우크라이나 즉 내부의 문제를 외부로 눈을 돌려가면서 미국 내부의 불안정한 부분들을 바깥으로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그렇다. 인플레이션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그렇다. 그럼 미국 얘기죠. 자기들이 돈 찍은 거니까. 돈을 많이 찍어서 인플레이션이 난 거죠. 우크라이나 때문이 아니라. 촉발은 시킨 거지만 시선을 돌렸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이 우크라이나 문제가 일단 10월까지 끌고 가면 더 좋겠죠. 철군하는 것보다.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본인들이 원래 우크라이나 전쟁 나기 전에는 달러 가치가 코로나로 말미암아 막 찍어냈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가 90까지 떨어졌었어요. 근데 지금 어디까지 올랐습니까? 최근에 109까지 올랐습니다. 20%가 상승했어요. 달러 가치가. 그러면 거꾸로 인플레이션은 있었지만 미국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렇죠. 구매력은 20%가 상승한 겁니다. 원래는 $10,000짜리, 1,000만 원짜리였던 우리나라 아반떼가 미국에서는 달러 인덱스가 90일 때는 $11,000를 줘야 샀는데 예를 들자면 근데 지금 얼마 주면 됩니까? 9천만 원만 주면 돼요. 참 9,000달러만 주면 돼요. 왜? 달러 인덱스가 110 근처니까 105까지 떨어졌지만 원화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떨어진 거죠. 실질 구매력은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있지만 달러 인덱스가 강함으로써 구매력이 20% 상승한 겁니다. 작년 대비 비해서. 즉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어떻게 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 덕분에 분산시켜버린 거죠. 다른 나라 인플레이션으로. 유럽도 마찬가지 1달러에 1유로가 1유로 주면 달러 1.2개 받았는데 지금은 하나밖에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사태의 최대 피해자는 유럽이고 그 유럽의 중심에 독일이 있고 마르크 중심이잖아요. 사실은 민족으로 보면 게르만 민족이 지금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거고. 자, 그래서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우크라이나 사태는 우크라이나 문제로 보시거나 에너지 전쟁으로 보면 안 되고 다시 유럽 중심에서 독일 중심으로 모이는 게르만 민족 중심으로 모이는 그 두려움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인플레이션이 미국만 피해를 입어야 되는데 그것이 유럽으로 전가돼 가면서 우크라이나 전쟁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이 지금 독일이죠. 뉴스 나오고 있죠? 얼마? 1,000유로씩 더 내야 된다 그러죠? 가스비만 독일이 한 달에 계산해 보면 한국 돈으로 1년이면 134만 원 됩니다. 한 달에 한 12만 원 정도 돼요. 즉 아파트 관리비 30평에 30만 원 정도 내던 데서 도시가스비만 12만 원 더 내야 될 판이에요. 월 45만 원대야 되는 거죠. 전기료는 안 올라가겠습니까? 자, 그래서 만약에 전쟁이 끝나면 최대 피해자가 누가 되겠습니까? 러시아와 사우디는 돈줄이 줄어들겠죠. 그다음에 미국도 별로 좋지 않겠죠. 전쟁이 유지되기를 원할 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전에 대비해서 유로화는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가장 비쌀 때 에너지도 구입해야 되고 환율이 떨어졌으니까 자립 비용도 많이 들어가야 돼요. 자, 문제는 유럽의 입장에서는 10월부터 이제 굉장히 추워집니다. 유럽 같은 경우. 문제는 지금부터 에너지 자립해봐야 시간이 없어요. 풍력과 태양광, 원자력 하기에는 시간이 없습니다. 일단 준비는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해야 되겠죠. 돈이 문제가 아니라 얼마만큼 빨리 발주를 받아서 내년부터 이제 해나가느냐. 이 부분이 여러분들한테는 뭐가 돼요? 그렇죠. 누군가의 조급함, 누군가의 약점, 누군가 예산을 빨리 집행해야 될 때 이것이 주식에서는 압축돼가면서 세계적인 자금이 몰려가면서 여기에서 돈이 되는 겁니다. 마침 그때 우리나라가 반도체였다든가 세계적인 뭐가 준비되어 있다면 2차 전지였다든가 그러면 그런 종목들이 추세로 쭉 뻗어나가겠죠. 지금은 한국은 태양광과 그리고 풍력 그리고 석유화학에서 친환경 쪽으로 준비되어 있는 기업들입니다. 자, 그 기업들인데요. 그 부분은 제가 잠시 뒤에 한번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반기의 세 번째, 잠깐 지금 그 개념 먼저 잡고 들어가자는 얘기죠. 바이오와 수출 주도주의예요.
우리나라는 메모리 반도체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다각화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정부 입장에서도 시가총액이 1,800조 원인데 삼성전자 중심으로 500조 우선주까지 24% 정도가 차지하고 있고 반도체 전체가 따라다니는 거 하이닉스나 이런 거 고려해 본다면 메모리 중심으로 한국이 거의 40% 가까이 되어 있습니다. 휘청휘청거리는 거죠. 우리나라 전체의 어떤 수입이. 자, 따라서 그 다각화 2차 전지와 바이오 업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기관들이 자꾸 반도체는 하이닉스나 실적 같은 거 좋은데 팔아가면서 2차 전지를 사는 이유. 그런 큰 흐름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삼성그룹도 그걸 선택했죠. 삼성전자를 계속 키워주는 것보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수급적으로도 그렇고. 자, 그리고 환율을 고려시 하반기에는 수출 주도주 중에서 산발적으로 순환매 형태, 반도체 한번 갔다가 자동차 갔다가 이런 형태가 나올 겁니다. 그런 속에서 가격 매력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얼마만큼 받쳐주느냐. 기관들은 바이오하고 그리고 자동차 쪽에서 자율주행 쪽으로 부품주와 더불어서 계속 베팅이 들어오고 있는 부분 여러분들이 참조하시면 되겠는데요. 문제는 하반기 3, 4분기 이후입니다. 솔직하게 하반기 이번에 수익 못 내면 다음에 어떻게 될지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9월 달 되면은 지금 미국이 0.75 금리 올려갖고 2.25죠. 우리나라도 2.25죠. 지금 이제 미국하고 한국하고 금리 똑같아요. 자, 그런데 8월 달에 FOMC 회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7월에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9월 명절 끝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8월 달에 금리 0.2 올리면 약간 올라갈 수 있겠죠. 0.5로 올 리가 없습니다, 한국이. 그럼 9월에 미국이 만약에 0.5라도 올리면 미국은 3이고 한국은 8월에 올려도 2.75예요. 9월 이후에는 어떻게 됐어요? 금리가 역전 현상이 일어났네요, 대한민국에서. 거기다 양적 긴축까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금리 역전됐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는 판도가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결론은 뭐다? 8월 달, 9월 달 FOMC 9월 열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버느냐에 따라 이번 연도 수익률이 다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좋든 싫든 선택과 집중을 하시는 거고 그 가중에 연속성 있는 수익률이 방위산업체 그리고 신재생, 바이오, 자율주행인데 오늘은 가장 제가 봤을 때는 핵심이 되는 신재생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적인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일단 이 세 트렌드를 이해하신 다음에 잠시 뒤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반기 증시 대전망 4부 박한샘 파트너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수익률의 세 바퀴라는 주제로 강의 함께하셨는데요. 오늘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박한샘 파트너의 온라인 무료 특강 통해서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밤 11시에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진행되는 특별한 이벤트 다시 한번 안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샵 8181번으로 참여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베스트 파트너들의 하반기 핵심 유망주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8월을 빛내줄 종목들이 공개되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박한샘 파트너의 두 번째 강의 이어집니다. 마지막 양적 완화, 신재생 에너지 예산안이라는 주제로 강의 진행되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하반기 증시 대전망에서 여러분하고 하반기에 주목해서 봐야 되는 세 파트에 대해서 봤어요. 말이 주목해서 봐는 거지 여기서 돈 못 벌면 하반기에 어떻게 될지 솔직히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느냐? 아까 금리 역전이 일어나죠. 그다음에 이제 테이퍼링 시작하죠. 특히 금리 역전 현상을 감당할 수 있을까? 감당하기 전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신재생 에너지 파트를 왜 보느냐? 저는 신재생 에너지가 바로 양적 완화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이 지금 다른 데서는 다 돈 걷어들일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신재생 에너지에서만큼은 지금 돈을 유일하게 다시 예산안을 편성하고 있어요. 이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지만 사실은 미국 같은 경우는 상원에서 장악하지 못하면 행정부에서 올려도 하원에서 민주당이 이제
지금은 인원수가 많은데 상원에서는 50대 50입니다. 근데 이분이 공화당이냐? 아닙니다. 민주당이에요. 조 맨친 상원 의원인데 별명이 상황전화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분이 계신 웨스트 갑자기 계신 주가 생각이 안 나는데 이분이 계신 지역이 주로 트럼프 대통령 때 한 표가 68% 정도 나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20몇 %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이분은 민주당 상원 의원인데도 불구하고 지역 자체가 공화당 성향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거의 정책이 다 공화당 성향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49대 51의 성향이 돼버리는 거죠. 바이든 대통령이 그래서 예산안을 BBB 예산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Build Back Better라고 해서 조금 더 나은 미국을 재건하자 이런 거였고 결국에는 여기에 이제 3조 5천억 달러, 한국 돈으로 4,600조 원 정도 예산을 요청한 게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뭐 지금은 이제 물 건너갔죠. 다 통과가 됐었는데 아까 조맨친 상원 의원이 반대했어요. 야, 돈 그렇게 또 찍어냈는데 돈 또 써야 돼? 도저히 허락 못 해주겠다. 원래 그래서 양적 완화 조치할 때도 인프라 투자 법안이 2조 9천억 달러였죠. 저분이 반대해가지고 지난번에 1조 9천억 달러로 겨우 통과됐죠. 쪼개기로 해가지고. 자, 이번에도 그때 당시에도 3조 5천억 달러의 이 BBB 법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 법안이 지난 목요일 날 조맨친 상원의원이 저거를 했어요. 상원 의장하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축소해서 한국 돈으로 약 480조 원, 3,690억 달러 정도로 해서 기후위기 대응 법안이라는 이름으로 이 법안에 포함된 것 중에 한 분야죠. 유럽이 지금 폭염이 일어나고 미국도 허리케인이 다른 때보다 5% 정도 더 늘어나가면서 약간 이게 유럽을 바라보는 이상기후 현상이 미국도 약간 긴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 상태에서 나중에 어떤 위기가 왔을 때 잘못하면 조맨친 의원이 다 뒤집어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후위기 대응 법안이라고 해갖고 지금 통과가 거의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목요일 날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OCI라든가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 주식들이 갑자기 급등 나오기 시작했죠. 법안이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상원의원하고 합의를 했어요. 자, 그래서 통과될 가능성이 거의 뭐 기정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는데 근데 이 뉴스가 왜 일반인들한테 안 알려졌느냐? 그날 무슨 일이 있었어요? 목요일 날 새벽에? 그렇죠. 미국 금리 FOMC 0.75 올렸죠. 그다음에 파운더리 액트법이라고 해가지고 반도체 공장 건립할 때 미국에서 보조해주는 520억 달러 법안 통과됐죠. 여기에 완전히 묻혀서 저게 별로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장 끝나고 나서.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미국 풍력 관련주하고 대체에너지 관련주들이 다 퍼스트 솔라부터 시간에 걸해서 20%씩 급등 나오고 있었거든요. 장 끝나자마자. 반도체가 올라간 게 아니라 미국 시간에서 그런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금요일 날은 어땠어요? 아마존 올라가고 있었죠. 아마존이 한 13.8%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인텔은 9% 폭락 나오고 있었고 3달러 떨어져가지고. 그것이 어제 금요일 날 밤에 정규장이 그대로 반영돼 버렸죠. 요즘 미국 장이 그렇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서도 아까 기후 법안이라고 약간 축소된 이것이 그린 산업 부양안이에요. 그래서 재생에너지하고 수소 비즈니스를 향후 10년간 아까 그 돈 480조 원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직접 산업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민간인들이 예를 들어서 펀드를 만든다든가 그랬을 때 그 세액 공제를 해주는 겁니다. 25%인 세금을 10% 정도 낮춰준다든가 생산 공장을 만들 때도 세금을 일정 부분 면제해 준다든가 몇 년, 5년 면제해 주고 그 다음에 10년부터는 세금 10% 내고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이것이 이제 지금 미국도 알리백과 마찬가지로 친환경 에너지를 만들으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이 기후협약이고 뭐 그렇지 화석연료 떼지 말고 그런 걸로 해라는 건데 그게 지금 쉽습니까? 어렵죠. 왜 그런가요?
러시아 가스 봉쇄 문제도 있지만 지금 처음으로 20년 만에 처음으로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인도도 그렇고 폐쇄했던 석탄 발전소가 지금 다시 가동하고 있어요. 인도 같은 경우 100군데가 넘는 데가 가동되고 있고 지금 유럽도 석탄 발전소 만지작거리고 있죠. 혹시 어제 뉴스 보신 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프랑스하고 오스트리아, 독일 이쪽에 지금 땔감이 다시 유행하고 있답니다. 이번 겨울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겨울이라는 것은 유럽의 겨울은 9월 우리나라로 따지면 추석 지나서부터입니다. 왜 그러냐면 유럽은 한국하고 반대 있잖아요. 한국은 겨울이 어떻습니까? 여름이 습하고 겨울이 건조하죠. 유럽은 10월 달만 되면 겨울이 습해요. 추운데 습해요. 그래서 서리가 금방 내려버립니다. 그러니까 10월 달부터 에너지가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잘못하면 진짜 얼어 죽을 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독일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굉장히 긴장하고 있고 야, 뭐 가스 그게 뭐라고 석탄 돌리고 하면 되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게. 자, 그래서 그 얘기는 일반 서민의 문제가 아니라 자동차를 BMW, 벤츠, 아우디 이런 거 생산해낼 때 예전에는 1,000유로가 들어갔다면 전기료가 지금은 앞으로 1,300유로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자, 따라서 산업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것을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에너지 패권주의라고 그러는데 독일 같은 경우는 그래서 40년까지 원래 신재생 에너지로 전기를 100을 생산했다면 신재생 에너지로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8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었습니다. 그걸 2040년까지 목표를 뒀었어요. 근데 지금 얼마만큼 땡겼느냐?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2030년으로 10년 정도를 땡겼습니다. 자립도 80%. 즉 전기 생산되는 전기의 80%는 친환경 에너지, 풍력이나 태양광이나 조력이나 이런 걸로 만들겠다. 지금 현재 자립도는 41%입니다. 그럼 나머지 60%는 뭘까요? 네, 전부 다 러시아에서 들어오는 가스, 석유 이런 것들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조기 집행하는 걸로 결정이 나는 게 지금 제가 독일이라고 했지만 사실 유럽 의회도 여기에 맞춰서 다 맞물려 가는 거거든요. 유럽은 독일 중심입니다. 지금 마르크와 중심이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풍력은 매년 원래 1.9기가와트를 생산했습니다. 캐파를 늘렸어요. 발전소가. 1기가와트는 약 30만 명이 쓸 수 있는 전력입니다. 우리가 주로 이제 원자력 발전소 하나가 이 정도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1년에 한 2개 정도, 원자력 발전소 규모 소형 원자로 2개 정도인데 이거를 앞으로 매년 10배인 19기가와트까지 늘립니다. 태양광은 5.3기가와트인데 22기가와트까지 매년 새로 설치하는 걸로. 자, 그래서 배수로 보면 풍력이 높아요. 그렇지만 태양광은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215기가와트고 풍력은 육상 풍력 115, 해상 풍력 30. 뭐로 사실은 태양광이 최대 수혜입니다. 여기에 다가 아까 보셨지만 미국의 기후협력 법안이 지난 목요일 날 상원 의원과 조맨친 의원이 합의를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이번 주냐, 뭐 언제냐 바로 결정이 어느 정도 통과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까지 다 나왔습니다. 조맨친 의원이 그래가면서 거기에 조건을 달았어요. 뭐라고 달았느냐? 이 돈을 다른 데 쓰지 말고 친환경 생산시설 뭐에 하는데 얼마 쓰고 얼마 쓰고 얼마 쓰고 얼마 쓰고 얼마 쓰고 이렇게 다 아주 항목이 구체적인 달아놨기 때문에 돈이 어디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거의 완전히 통과가 됐다고 보는 거. 지금 주식들이 신재생 에너지 주식들이 움직이는 게 지금 무슨 얘기냐? OCI가 왜 올라가요? 하나솔루션 더 올라갈까요? 유니슨이 왜 올라가요? 동국이 왜 올라가요? 삼강 에멘트가 왜 올라가요? 2분기 실적이 좋아서 그러느냐? 아닙니다. 바로 그 법안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독일도 저렇게 준비되어 있는데 조맨친 상원의원으로 말미암아 미국까지 지금 나서고 있다는 것은 이 사태가 아주 쉽게 끝날 것 같지 않다. 즉 미국도 11월 달, 10월 달까지는 일단 러시아하고 합의할 마음이 없다고 보는 거죠. 유럽도 거기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 자, 그래서 풍력 발전 쪽은
매년 29%, 전기 자동차가 평균 25%에서 27% 정도 성장하는데 가장 지금 세계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죠. 근데 풍력 파트가 저렇게 성장할 걸로 유럽 쪽에서 지금 보고 있는데 좀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래 돈은 언제 법니까? 전쟁 통해 벌어요.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낄 때. 그래서 코로나 때 보셨잖아요. 1,000원짜리 마스크 하나. 지금은 1,000원도 안 하고 500원 하죠. 10,000원에도 팔리고 20,000원에도 팔리고 인터넷에 보면 두려움이 느끼니까 매점 매석이 나오거든요. 지금도 유럽도 저는 비슷하다고 봅니다. 러시아가 어떤 행위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약간 지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만큼 속도감 있게 에너지를 준비하느냐. 그래서 이제 조선주라든가 그리고 태양광이라든가 재생에너지 쪽도 긍정적이긴 합니다만 이 두려움이 주는 유럽 사람들한테 그 공포감이 일종의 예전에 겪었던 어떤 그런 트라우마들, 소위 신냉전 시대 때 겪었던 그런 것들이 지금 약간 분열의 시대, 그리고 그 책임을 누가 떠안느냐가 지금 유럽의 관건인데, 이거 보시면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 여기가 크림반도입니다. 러시아에서 가스관이, 옛날에 러시아 국가였으니까 전부 다 이 가스관이 이렇게 지나가죠. 자, 그런데 독일 같은 경우 러시아 가스에 대한 의존도가 39%, 프랑스 16, 오스트리아 20, 이탈리아 27, 그 다음에 이제 조금씩 러시아 쪽으로 동쪽으로 올수록 동유럽 쪽은 46, 78, 65, 90, 62, 67. 대부분 70% 전후가 러시아 가스관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를. 앞으로 이제 시간이 지나면 자립을 하겠지만 1, 2년이 고비겠죠. 그래서 지금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돈이 되는 이유, 소위 얘기해서 그리고 신재생의 지금 환경입니다. 태양광과 그리고 솔라, 풍력, 솔라와 풍력 합쳐서 풍력은 약 29%, 태양광까지 집어넣으면 약 20% 정도 성장하게 되는데요.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지금 성장을 하고 있어요. 문제는 현재 태양광과 풍력은 전 세계 전력 생산에서 비중이 10%입니다. 10% 정도를 차지해요. 나머지는 전부 다 뭐 가스라든가 석유라든가 석탄이라든가 이런 건데, 석탄은 줄여가고 있지만, 근데 앞으로 이 부분을 이제 20%에서 30%까지 2030년까지 올리겠다는 거죠. 누가? 미국이. 누가? 유럽이. 그렇게 해서 러시아에 대한 가스 의존도를 떨어뜨리겠다는 거죠. 2012년 이후, 그러니까 12년 만이네요. 처음으로 석탄 및 석유, 가스, 즉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가 처음으로 올라갔네요. 즉 그만큼 현재 에너지 위기가 러시아 때문에 와가면서 석탄까지 다시 끌어당겨서 쓸 정도로, 그러니까 이것들이 좋아서 올라간 게 아니라 여기 비중을 더 올리고 싶어도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돈으로 해결하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시간이 지나야 되는데, 그러면 국내에서 준비되어 있는 회사가 좋겠죠. 태양광이라든가 반도체도 준비되어 있는 회사가 돈을 벌고, 전기차도 준비되어 있는 회사가 지금 돈을 벌고, 조선주도 마찬가지잖아요. 준비되는 회사가 LNG에서 지금 특수가 왔을 때 돈을 벌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주식은 그래서 여기에 이런 주식이 국내용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트렌드에 같이 묻어가는 건데, 왜 그러냐면 ETF라든가 자금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아까 방금 보셨던 윈드 앤 솔라 현재 비중 예전에 3%였는데 지금 10년 사이에 10%까지 끌어왔다. 성장하고 있다. 빠른 속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아까 이야기했던 부분이죠. 유럽은 2025년까지 태양광 발전을 지금 320기가와트인데 매년 40기가와트씩 늘려서 600기가와트까지 늘리고 2030년도까지 그래서 에너지 자립도를 80%까지 진행하겠다. 뭘로? 친환경으로. 러시아 가스를 의존하지 않고. 그런 의지의 표현입니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자기들 알리 파워라고 해갖고 알리 파워 플랜 예산도 한 600조 원 정도
그래서 지금 긴급하게 제 기억으로는 6월 말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들한테 그때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가면서 국내에서는 LS 일렉, 그리고 현대에너지, 그리고 현대일렉, 그리고 뭐 이런 종목들이 전선 및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들이 수혜를 입니다. 물론 태양광이라든가 풍력도 수혜를 입겠지만 스마트 전력, 왜냐하면 전기를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장 어떻게 1, 2년 사이에 뭐 원자력이든 뭐든 세울 수가 없으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줄였어야죠. 효율성. 그러니까 바로 저런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들을 핵심은 태양광과 풍력, 발전소입니다. 그렇지만 이걸 당장 1, 2년 사이에 어떻게 몇 개월 사이에 안 되잖아요. 좀 있으면 겨울인데. 그러니까 스마트 그리드 쪽으로 방향을 전력 인프라 비즈는 효율성 쪽으로 방향을 잡으셔야 되는데 그게 우리나라도 또 수혜주들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신재생 관련주들이 최근 급등하는 이유인데 이게 58%네요.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각 나라, 유럽에 있는 나라들. 그 가운데 이제 보니까 내추럴 가스 비중이 이제 이만큼. 그리고 신재생 쪽이 한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17% 정도. 그리고 가스 비중이 한 23%. 그리고 전체 총 합치면 토탈 페트롤리엄 프로덕트가 35%네요. 이 부분하고 이제 가스 부분 합쳐갖고 60%.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거를 뭘로 대체하는 거예요? 그렇지, 리뉴얼, 태양광과 풍력이라든가 신재생, 리뉴어블 에너지니까. 그리고 이제 뉴클리어 에너지, 핵인데 미국 의회는, 유럽 의회는 이걸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유보시켜놨죠.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 유럽의 예산은 전부 다 에너지 독립은 리뉴얼로 갈 수밖에 없다. 풍력과 태양광.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주식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한마디로 지금까지 무슨 얘기한 거냐? 왜 OCI가 급등 나왔느냐? 왜 현대중공업 계열의 현대에너지라든가 현대일렉트릭이라든가 이런 주식들이 왜 급등 나오느냐?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걸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신재생은 첫 번째 태양광과 풍력.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종목들이죠. 하나솔루션, OCI부터 시작해서 뭐 CS 윈드, 삼강 뭐 그다음에 동국, 유니슨, 태웅 전부 다 풍력과 관련된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전력 인프라와 스마트 그리드, 해적 전선 케이블이라든가 LS 일렉, 현대일렉, 뭐 두산 중공업 이름 바꿨죠. 지금은 에너빌리티로. 그다음에 여기 이제 수소 비즈니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개로 볼 수 있습니다. 신재생은. 자, 그 세 개 가운데 첫 번째 대장은 하나그룹, 그리고 OCI, 여기 하나솔루션, 그리고 OCI 중심으로 가장 기본이에요. 왜? 19기가와트에서 190기가와트까지 유럽도 하지만 미국도 하거든요. 자, 그런데 풍력은 10배예요. 그런데 태양광은 몇 배입니까? 4배입니다. 자, 그런데 사이즈가 크죠. 250기가와트잖아요. 이걸 기본적으로 독일이 끌고 가고 유럽 전체는 600기가와트로. 그러니까 독일 중심, 다 독일이 돈을 대는 겁니다. 결국에는. 무슨 얘기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말미암아 에너지의 무기화. 여기에서 에너지 가격이 급등 나와서 인플레이션 피해를 입고 있죠. 인플레이션이 마치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그렇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누가 다 떠안느냐? 유럽에서 독일이 다 떠안고 있어요. 인플레이션 자기 옆 나라에서 전쟁하지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인플레이션을 해서 에너지 자립을 해야 되는 예산 편성해야지 높은 가격에 또 그 사줘야지. 그러니까 독일은 러시아한테 삥 뜯기고 미국한테 또 비싼 가격 주고 LNG선까지 해갖고 사야 되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본다면 우크라이나 전쟁은 한국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경기
침체, 인플레이션으로 말하면 약간 스태그플레이션을 늦춰주는 효과. 그리고 그런 속에서 국내도 굉장한 특수를 이쪽 파트에서 누리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하나그룹과 OCI그룹 중심으로 일단 1차 종목이 형성됐는데 거기에 하반기, 말의 하반기지 9월 달 미국과 한국의 금리가 역전된 다음에는 9월 20일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8월, 9월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6월 달에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짧지만 강한 썸머랠리. 지난번 특강 때도 여기서 말씀드렸죠. 그리고 바이오 그룹, 그리고 수출 주도주 그룹에서 자동차 그룹, 그리고 방산업체. 근데 미국의 법안 통과돼 가면서 지금 신재생 에너지 하나 더 집어넣은 겁니다. 플러스 3 플러스 알파인데 이 종목들에 그러면 그 알파 더하기 3개 파트는 뭐냐? 바로 이겁니다. 첫 번째로 해상풍력 전력망 구조예요. 해상풍력 전력망 구조라는 거는 해상풍력에서 그러니까 태양광 종목들을 제외하고 그다음 가장 괜찮은 종목들은 바로 여기다라는 얘기죠. 해상풍력. 왜 그러냐면 아까 보셨지만 성장 풍력 산업은 10배 유럽 같은 경우 성장하고 있지만 미국도 예산안을 편성했죠. 자, 그런데 해상풍력 발전소를 좀 쓸만한 거 건설하려면 돈이 얼마 들어가냐? 한국 돈으로 5천억 들어갑니다. 5천억 들어가는데 이 중에서 40%인 2천억은 누가 가져가느냐? C 케이블, 해저 케이블 이쪽 네트워크 구성하는 쪽에서 돈을 가져가요. 우리는 보통 여기에 5천억이 다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진짜 알짜배기 기업은 C 케이블, 발전된 전기를 운송해주는 케이블 쪽에서 수익을 상당 부분 가져가는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알파 더하기 3개인데 첫 번째 알파는 전력 케이블 관련주입니다. 누구가 있을까요? 그렇죠. LS부터 시작해서 대한전선. 우리나라는 독과점 구조죠. 지금 뭐 전선줄이 없을 정도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전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줘야 돼요. 펌핑질도 해줘야 되고 전력 손실이 운동생 과정에서 없게. 이걸 뭐라 그럽니까? HVDC라고 그럽니다. High Volt Direct Current. 그러니까 이제 볼트를 압을 세게 줘야 전력 손실 없이 쭉 갈 수 있겠죠. 고전압 직류 전송 방식이네요. 이게 상당히 고부가 가치입니다. 한국에서는 LX 일렉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하고 현대일렉하고 전부 다 독과점 구조입니다. 자, 그다음 그러다 보니까 크게 보면 현대중공업 계열에서 나온 전력 인프라. 현대중공업 지금 조선업이지만 사실 전력 회사입니다. 그다음 LS그룹 그리고 두산그룹이 이번 미국 예산안 편성에서 최대 수혜 유럽과 이제 한국도 한국이지만 일본이라든가 동남아도 다 이쪽으로 같이 나가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신재생 관련주들 중에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하반기에는 큰 틀에서 세 바퀴로 굴러간다. 첫 번째 방위산업, 신재생, 그리고 바이오와 자율주행 이 세 가지인데 그중에 신재생이 대장이다. 신재생 중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3 플러스 알파 태양광을 중심으로 해서 전력 인프라 쪽에 그 세 그룹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종목들에 대한 구체적인 현재 가격 그리고 어떻게 공략해야 될지 하반기에 이 종목들로 어느 정도 여러분들 목표 수익률을 누리고 그리고 이 종목들의 각각 특징들이 있습니다. 부품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바로 지금 11시 10분부터 한국경제TV를 들어오시면 공개 방송이 진행돼요. 네, 그렇게 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하반기 대전망 특집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